여기 한 1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일단 네 분 선교사님이 이 대담에 응하시겠습니다. 먼저 네 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는 한번 해주세요. 우리 총회 세계 선교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필리핀의 황양권 우리 선교사님,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2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덕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2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중석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에서 15년 차 되시는 장순현 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사님 박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후원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 목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임석해 주신 우리 세계선교부 각 진호회 부장님들, 서기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허탄하게 이 자리에서 선교사 한 분을 지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냥 해 주시면 네 분 중에 의논해서 한 분이 대답하거나 또 두 분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세미나 시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대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선배고 또 우리의 후배고 또 우리 노회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자,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 주시겠습니까?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세계선교 회장님께서 그럼 인사 말씀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시라니까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총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 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볼 때 선교사 가운데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들이 가장 수준 있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냐 저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름대로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차원 있는 선교를 스스로가 이 선교사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필리핀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후배 선교사님뿐 아니라 선배도 나름대로 선교를 착실하게 합니다. 뭐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우리 각 교단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축이 가장 먼저 온 교단은 아닌데 뭐라고 말하냐면 통합축이 좀 주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통합축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저를 그렇게 남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다 우리 그 교회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정책 회의를 통해 제가 보면서 그래도 참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어떻게 방향 지을 것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중에 다들 최고의 시니어들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사적이거든 아니면 교회적이거든 아니면 노회적으로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우리 전정명 목사님 마이크 좀. 마이크를 2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오케이. 예, 영진호회 전정인 목사입니다.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 그 선교사들 중에 이제 교단 선교 총회 파송 선교사가 아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는 그런 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선교사님들의 시각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장순현 선교사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갈 때는 교단 선교사로 선교지에 간 게 아니고요.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교단 선교사로 다시 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단 소속 그러니까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게 할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들 가운데 우리 교단 후배들이지만 아직도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닌 분들이 여럿 있어서 그동안 세 사람을 저희 교단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훈련 받도록 이렇게 안내했고 지금 현재도 한 가정에 또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단의 파송 선교사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가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후원 교회와 또 그 노예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피치 못한 그 구조가 서로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함께 교제하지만 또 선교사회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선교사회 안에도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 계시는 분들이 필리핀만 해도 저희 선교사가 한 85가정 정도 되는데 사실 필리핀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회파송 선교사가 아닌 분들의 숫자가 총회파송 숫자보다 많은 지역이 그 필리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많고 그리고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 홍보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또 비전 트립이 쉽고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위해서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노예들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노예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고 한 노예가 한 명씩 파송하면 69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69가정.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또 파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교단적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뭘 잘하면 총회 파송 선교사인 우리들도 칭찬을 받고 그분들이 좀 뭘 잘못하면 우리도 같은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분들 때문에 현지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원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총회파송 선교사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발제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방안을 또 말씀하시고 또 합동 측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단계별로 해서 총회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또 그런 정책을 내서 진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통합측 목사로서 또 통합측 선교사로서 서로가 의지하고 또 협력해서 처음에는 준회원이나 협력회원이겠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교단 선교사가 돼서 협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예. 자, 마이크. 네, 저는 부산 남로의 세계선교부장 이동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노회의 세계선교부장으로서라기보다도 저는 또 작은 부산 지역의 이제 국제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제가 이제 장을 맡고 있는데요. 한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국제선교회가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 파송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사역도 했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중간 과정의 사고와 끝이 결실이 참 좋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한 나라에서 지금 수도권의 센터라든지 또 중간 부분 그 북쪽에 이렇게 큰 센터들을 이제 열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그 선교의 패턴은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자산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현지에도 법인 회사를 만들어가서 구속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현지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 선교사가 관리하고 언제쯤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해 주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고가 터지니까 이런 그 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파송 단체와 선교사 사이에 어떤 평가를 중간쯤 하는 것이 건전하게 계속 할 수 있는지, 이게 늘 고민인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재산 없어. 네? 제가 인도네시아 27년째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국제선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리라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가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곳의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현지 교회 이름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아예 이양하다시피 해서 하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부담할 수 있는, 정말 박박 긁어서라도 부담할 수 있는 게 단돈 10% 또는 20%,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수고한 후에 그다음 모자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타일이 깨지고 벽돌이 깨진 거, 블로크가 깨진 걸 다 모아가지고 모자이크 같이 만드는 그런 열심을 낸 교회도 있었고, 또 한 곳은 자기네가 돈을 낼 수 없으니 저 강바닥에 있는 모래라도 내가 실어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를 댈 돈이 없으니 톱으로 나무를 켜서 그걸 좀 말려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나라든지 법인이 있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총회 유지 법인에 등록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33% 현지인 투자 또는 뭐 49%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법인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많이 완화돼서 뭐 5% 지분만 가져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현지 국가에 장기적으로 빌려 쓰는 경우가 됩니다. 50년
빌려 쓰고 70년 빌려 쓰고 그 후에는 법인에게 넘겨줘서 그 법인은 결국에 국가 소유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이양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줄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선교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처음부터 이양을 할 생각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기관과 협력하고 교단과 협력하고 여러 가지 그 법인과 직간접으로 협력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일들을 하게 해야지 선교사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결국 선교사가 떠나면은 그 후에 나타난 일들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 부동산보다는 현지인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부산의 국제선교회 우리 목사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제선교회 소속된 선교사님 한 분이 앰뷸런스로 한국에 들어와야 될 그런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국제선교회가 그 금의 돈을 또 그 후원 파송교회와 함께 해서 앰뷸런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제선교회 대표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예, 앞에 분 마이크. 예, 여기 네 분 중에 혹시 말씀 안 하신 선교사님 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셔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예빌로 하시든지 총회빌로 하시든지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협력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안 그러면 현재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내부적으로 뭐 환경적으로라든지 또 그 현지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협력하고 확장해가는 것이 좋은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한국에 나와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현지인을 네. 한국 선교사를 협력자로 둘 것인지 현지인일 것인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딱 찍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시는 그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큰 기쁨이고, 또 저희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걸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협력 선교를 하고 이제 이양을 하고 나올 때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이제 초청하거나 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지인에게 물려주면 좋은지, 이걸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로 답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지에서 이양하게 될 때, 이제 나오게 될 때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적절하다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도 가능하고 현지인들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양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양 시기가 언제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들어갈 때부터 그 출구 전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들어갈 때부터 출구 전략을 세우고 언제쯤이면 가장 이양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인에 의한 선교냐, 한국 교회에 의한 선교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중심돼서 하는 선교는 현지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 의한 선교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인이 계속 가서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게 원활하지 않고 여의치 않을 때는 한국 교회가 현지인을 통해서 또는 기관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포맷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느냐, 한국인이 하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묻는 가운데 제가 또 질문의 의도가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면 좋느냐, 또 현지인을 협력자로 두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서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다가 보면 또 현지의 선교사, 현지에 있는 현지인이 협력의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든지 센터가 세워지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다 하면 출구 전략에 따라서 단계적 이양이 되는 거거든요. 단계적 이양하면 마지막에 단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단계적으로 먼저 교회 개척은 제가 먼저 했지만 목회자를 제자 가운데 세워서 제가 이제는 아들한테 재금 내주는 식으로 맡겨보고 그가 개발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거리를 두고 매주 갔던 것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이제는 좀 더 되면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가고 완전하게 세워졌다 생각하면 그냥 안 가도 되는 전화로 받고 그래서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금 내 자녀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계적 출구 전략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함께 팀워크를 해가지고 함께 사역하면서 현지인하고 한국 사람 단체 같이 사역하면서 현지인들이 한국 단체와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단체로 같이 그 본대로 하더라고요. 본대로 하면서 그러면 단체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니 이렇게 하면서도 잘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각 지역마다 돕는 그 현지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연합을 잘하는가 아니면 이 양반을 독단적으로 세워주면 잘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워줘야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리더십에 따라서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예.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예. 미안합니다. 예, 천안아산 노회 세계선교부 총무 송영국 목사입니다. 예, 아까 처음 질문하신 우리 목사님 그 질문을 연계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현지 선교회 우리 청해파송의 현지 선교회 그 장벽이 특별히 이제 노회 파송이나 개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그 허입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장벽이 높다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느 나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선교사로 노예 파송으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만은 그 현지 선교회에서
같이 이제 숙박도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영입을 이제 그쪽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한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순조롭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지 선교의 사정도 있겠지만은 노예 파송이나 개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2년의 그 수습 기간, 그 2년의 수습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수습 선교사로 있는 과정 중에 탈락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현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구 동로의 선교 부장님이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우리 총회 선교사 숫자가 이게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선교에서도 12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6가정인데 물론 뭐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허입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현지 선교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팀워크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픔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나오지 아니한 경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총회 훈련 거치지 않고 선교부 통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불타는 열정 때문에 급한 마음, 절박함 때문에 훈련이고 뭐고 필요치 않다고 여기고 불같은 헌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총회가 파송하려고 하는 그 자격 기준, 거기에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는 아픈 얘기지만 한국에서 하다가 실패하셨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뭐 총회 규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파송받지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 또 한 경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사고치고 오시는 경우, 그 뭐 여자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호혈단신, 가족도 아니고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총회에서 현지 선교부에서 이분들 허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지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그분들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지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잘 유지되던 팀워크마저 이렇게 깨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긴장이 돼요. 현지 선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한국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그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이 선교사 아닙니까? 누구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사회에 미쳐지는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 허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미쳐지는 파장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들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이게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현지 선교회에서는 이분들이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소문에 의해서 야, 그 사람들 이렇게 왔대더라. 그러면 이제 책임이 있어서 그분들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부분들은 목사님, 제가 덧붙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그냥 복음 전하고 개척교회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선교사는 혼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 선교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선교사뿐 아니라 전체가 함께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이리 가는데 군대 전략을 씌우면 누구는 이리 가는데 누구는 뒤로 가면 이거는 선교의 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팀워크가 돼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필리핀 나라가 어느 날 예를 들어 필리핀 나라가 이런 보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 우리 복음화할 때 남장로교는 어디, 북장은 어디, 누구는 어느 신학교, 어느 학교, 어떤 병원 이러면서 각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또 합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났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파송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현지인의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 들어가라.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목회자를 저걸 해가지고 믿음을 세워주고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한국 선교사 와가지고 아이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돈 갖다 주고 또 잘해주고 우리가 키우고 훈련시키고 자는 사람을 돌망치게 한다. 한 코리안 고홈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같이 연합해서 공동 보조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는 아이고 교회 많이 짓고 뭐 교회 많이 지었네 또 많이 늘어났네 그것만 쳐다보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땅 문제가 생기고 재산 문제 생기고 후임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현지인하고 또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로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질문해 주신 목사님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는 좀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현지 선교회 내부에 장벽이 좀 높아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선배님들이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아픔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노회나 총회에 그 선교사들이 총회 파송으로 파송되어 있는 곳에 가 있는 총회 파송 선교사가 아닌 후원하는 분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지 선교회들과 좀 연계를 해주고 그분들이 어디서 언제부터 사역을 했는지 또 어디가 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군대 같은 경우 2020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 선교에 이렇게 제대하는 아이들을 현장에 있는 이제 그 제대를 하게 되면 지역 교회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현장에 있는 저희 선교회 지역에 와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아름답게 저희 선교의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총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서 그분들이 뭐 일정 기간 5주 뭐 훈련을 받는다든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다 수준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좀 조사를 해주시면 노예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저희 같으면 이제 필리핀 지역, 또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리고 현지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 현지 선교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의논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내원이나 또 협력회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차츰 이렇게 좋은 구조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의 한국 통합적 선교사님 수준 다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현지 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 이것 결코 높은 거 아니잖아요. 왜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부 현지 선교회의 의견을 묻는 거는 거기에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언제 나왔대, 누구야, 어떻게 사용한대, 다 이게 듣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지 선교부 동의를 얻어서 허입해라, 뭐 이렇게 그런 취지 아닌가요? 자, 이 부분은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 보니까 제 신대원 동기들 되는 분들은 선교지에서는 거의 선교회 회장 정도 시니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를 보내려고 할 때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를 어느 지역에 보냈는데 거기에 선교회 회장이 동기예요.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부부가 와서 면접해라. 부목사를 한 주간 부부 비행기 끊어서 보내야 되냐? 보내라는 거예요. 왜 보내야 되냐? 방금 김덕규 선교사님 말씀처럼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우리 선교회 다 무너진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그 선교회를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 그 선교회 분위기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신학교 오셨고 그분이 신학교 선교사 강의를 했는데 그분 밑에 강의 받았다는 것 때문에 노땡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정리하고 종로 오가 와서 정치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원한 평행선임 같아요. 평행선임 같은데 저희가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 한 명을 이렇게 인선해서 참 어느 교회에 다시 담임 목사를 보낼 때까지 많은 세월 훈련이 필요하고 본을 보여야 되듯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오는 신임 선교사들에게 그 수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임 선교사들은 가서 자기들 컬러하고 잘 안 맞는 제가 선교사 열전을 보니까 어느 선교지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은 분들이 항상 그 선교회나 보낸 그 선교회나 그 교단하고는 조금 부딪히는 까칠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먼저 보리밭 길랬던 선임 선교사들의 수고를 인정하셔야 되고 그럼 선임 선교사님들은 부목사 하나를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낼 때까지 담임 목사가 수고하듯이 그 수고를 하는 그러한 윈윈 서로의 수고가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처음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까는 허입에 관한 얘기를 물으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 선배들이 다 열어줘야죠. 아니 그 뒤에까지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서 목사님 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일어섰던 분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노예 세계선교부 서기 김성화 목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이런지 10년이 좀 지나서 선교사를 좀 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들 가운데 또 선교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파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뭘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좀 시킨다면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줘서 사역을 맡기고 훈련을 맡기고 또 파송하는 교회에서 뭘 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해서 보내면 좋겠다.
뭐 재정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흔히 말하는 선교 정책과 전략과 후원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배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물, 정치망, 뭐 쌍끌이, 뭐 유선망 여러 가지 그물이 있는데 정치망 어선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 처음부터 정치망이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나간 후에 어떤 그물을 내릴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배는 정치망이다, 우리 배는 쌍끌이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은 정치망 배가 가서 그물 코를 5cm로 할 거냐 10cm로 할 거냐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3일 나가냐 일주일 나가냐 한 달 나가냐 할 때에 그 배에 실는 연료와 음식물과 여러 가지 장비를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 정책 부재가 많습니다. 우리 배가 현지에 교회 개척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현지인들을 교육하는 걸 중점으로 할 것이냐, 그게 정책이 없이 무조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물을 내리려고 보니 이게 정치망이 필요한지 유선망이 필요한지 무슨 뭐 쌍끌이가 필요한지 그때 가서 하니까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이 없고 정책이 없던 전략이 없고 그러니까 전략도 없으니까 뭘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지 그저 각계 전투로 선교사만 보내면 된다 하는 식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낸다 할 때에 우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어떻게 후원할 것이냐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허사가 됩니다. 그 뭐냐? 선교사는 정직함입니다. 아무리 정책과 전략과 후원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선교사를 인선하거나 후원하거나 파송하고 싶다면은 정직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정책과 전략과 후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배는 정치망이냐, 우리 배는 10cm 그물이냐, 우리 배는 며칠치 연료와 식사를 부식을 실을 것이냐 그 세 가지가 이제 구비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겁니까? 네, 이제 선교 정책에 필요한 것은 이제 두말을 할 나위가 없고요. 이제 선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어땠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 또 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대화를 풀어나갑니다. 사성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별 4개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첫째가 영성 훈련이 잘 된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가 무언지는 좀 아는 선교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그리고 나가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지체인,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체인 것을 알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품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면 선교사의 사역은 성품이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파송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성품이, 그 품성이 결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답변하신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이 청주 상당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파송할 때 제가 그때 그 교회 행정 부목사였습니다. 저 목사님이 선교지에 계시다가 제가 간단히 일화를 소개할게요.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그때는 인천공항이었나? 인천공항에서부터 들어오셔서 한국에 열흘 있던, 보름을 있다가 인천공항에 제가 청주에서 픽업을 해다 줘요. 그러면 그 15일 동안 있었던 당당교회 어느 집사님이 식사 대접했고, 어느 권사님이 봉투 줬고, 어느 분들이 어떻게 했고, 100% 퍼펙트하게 적어서 저에게 주고 갑니다. 그래서 참 제가 또 한 선교사님 지금까지 한 25년 됐는데 3번 왔어요, 한국에. 첫 번째는 청원서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한국 나라도 되겠습니까? 왔길래 왜 그러냐 보니까 사위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 선교 이탈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니까 싱가포르에서 며느리 본대요. 또 한 번, 세 번째 왔는데요. 한 27년 되는데 제가 25년이니까 거의 한 24년 되네요. 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청원서 못 내고 바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PCK 선교사님들 중에 귀한 분들 다 귀한데 제가 김덕균 목사님과 개인적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자, 시간이 딱 9분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손 들으셨던 말씀 마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마지막에 제가 시간 선교사님 아까 파송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하나만 그럼 얘기합시다. 선교사를 저는 한국에서 선교단체 대표로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후원교회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펜션입니다. 이 선교사를 미래에 영원까지 책임을 전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가 은퇴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가까지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지를 보낼 때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떤 현지의 교단과 협력하여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에큐메니칼 사역이 아닌 에반젤리칼 사역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도 똑같은데요. 재산도 가서 현지 교회가 있는 교회와 연합을 하고 협력하는 에큐메니칼 사역을 할 경우에는 재산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교회의 재산권을 넘겨줘야 하고 그들과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국의 CCT라든가 또 뭐 인도의 어떤 교회라든가 그다음 필리핀의 UCCP라든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단과 사역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사역자들은 재산을 따로 형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반젤리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양에도 반드시 이게 중요한데요. 현지의 교회들과 동역을 할지라도 이니셔티브를 선교사가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시켜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현지의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게 갈 것인지를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돼야 그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의 그 나라라든가 그 가려고 하는 그 종족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고 그곳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가서 어떤 선교 정책을 따라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총회 연금을 제대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후원이고 또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좋은 것만 지식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선교사님과의 관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동력이 자기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 금방 번아웃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지 않으면 선교지 가면 금방 어려움이 오거든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힘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소명이 나오고, 소명 가운데 비전이 나오지 않으면 금방 타협해버리고 금방 번아웃 돼버리고 금방 불평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꼭 필요한데 이게 하나는 필요하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그 영적인 파워가, 기쁨과 은혜가 그를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먼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우리 약속된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선호회 마치겠습니다. 세계 선교 부장 서유철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누군가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경험한 게 어떤 것들인가 하면 캄보디아 지역에 선교를 갔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선교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선교에 대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선교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고 하면은 캄보디아의 왕립 프놈펜 대학의 교수로 파송된 두 분이 교육부로부터 한국 코이카로부터 30억을 지원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패러다임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7년 동안 30억을 지원을 해서 강의도 하고 지역의 마을을 살려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 파송된 장로님에게 좀 물어봤는데 캄보디아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존적인 교회는 지원하면 안 된다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A 교회 지원받아서 교회 짓는다고 지원받고 또 B 교회에서 교회 짓는다고 지원받아서 예를 들면 은혜 교회에서 교회에 어떤 입간판을 세워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교회에서 또 교회 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선교 현장에 대한 교회의 역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겠다. 그래서 좀 이것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의 정말 선교에 대한 역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면 좋다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교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런 패러다임이 조금은 전환되고 바꿔져야 안 되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과 한국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동티모르로 알려져 있는 티모르 섬의 서쪽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 티모르 섬에 한 2, 3년 전부터 다른 교단 어느 교회가 약 60여 개의 교회를 10몇 년 동안 건축을 해서 거기서 어느 한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 그 교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는 방법은 그 지역의 교회 협의회가 한 교회당 2천만 원씩 모금을 해가지고 1년에 4차례 방문해서 100%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해가지고 10수년 동안 약 60여 곳의 교회를 지었는데 그 중에 여러 교회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설비를 해준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깨졌는데 깨진 걸 가져와가지고 그 목사에게 우리가 당신네들이 해준 이 교회의 플라스틱 의자가 깨졌으니 이거 좀 바꿔주시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당신네들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깨진 것들은 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 당신네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서는 정말 놀래가지고 그 담당 선교사에게 어떤 얘기를 조언을 해준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에서 현지에 교회를 세워주는 그 일들은 후원교회가 어느 선교사에게 우리가 얼마를 후원할 때니 1,000만 원이냐 1,500이냐 2,000이냐 교회 하나 지으려면 얼마가 드느냐 해가지고 현장의 니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니드에 의해서 세워진 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정말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보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해야지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 한국 선교사가 필요한 것, 한국 목회자가 필요한 것을 거기에 심겠다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느냐, 한국인이 선교를 하느냐, 그게 개념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데, 한국인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는 계속 파송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한국 교회 선교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주를 후원하고 돕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그 지역이 필요한 것을 내가 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네. 아유,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저 서울 관악로에 세계 선교부 회계 전현웅 장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좀 잔잔해지면 코로나 잔잔해지면 이제 본물처럼 단기 선교가 이제 또 본물이 터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관계하는 선교사님들한테 그 단기 선교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의 눈에 맞게끔, 저희의 만족에 맞게끔 설계해서 주시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단기 선교의 문제점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나라 지역에 퍼져 있고 단기 선교사들이 워낙 광범위한 나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베트남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예를 드린다면 베트남이 선교 제한 지역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가서 선교를 이렇게 맘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없는데 저희는 단기팀들이 와서 엄청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데 단기 선교 팀이 오게 되면 당신들 지역에서 저는 사랑의 집 짓기 활동을 많이 하고요. 초등학교 지원하고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지금 우리 주거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집 짓기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채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250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 그것을 한국 단기팀들이 와서 들어가서 땅을 파고 뭐 세면 이기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건물만 세우지도 못하고 오니까 당신들이 미리 해라 해서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아니었으면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면 초등학교에 가서 200명, 300명 모인 아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만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팀들이 와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을 열어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단기팀들이 와서 지어준 집 채수가 2,000채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시청이나 이런 인민위원회 제가 가면 이제 뭐 그냥 통과하고 또 예전에 학업 관리들이 이제 다 도지사도 되고 다 이래서 친하게 되고 그 당신 참 좋은 목사고 당신 교회 정말 좋은 일에 고맙다. 한국 교회 가서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 이렇게 단기팀들의 긍정적인 면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글쎄요.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네.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단기팀에 그 훈련을 시킬 때 그저 가서 그냥 그 여행식으로 갔다 오라 그런 방향을 잡으면 그들이 놀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이제 단기팀을 훈련시킬 때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교회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현장에 있는 애들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는 신앙이 별로 안 좋던 청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또 그에서 그 열정을 본 그 현지에 있는 애들이나 청년들이나 그걸 보고서 도전을 받고 교회가 거기서 엄청나게 그들이 와서 그 영향을 주고 가니까 동네에서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저 뭐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지역에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한국에 와서 단기선교에 와서 주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보여주고 가니까 이 교회 말이야 대단하다 말이지.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했다. 그런 좋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준비를 잘못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비전 트립의 전문가라서 우리 교단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비전 트립 갈 때 항상 한 팀 갈 때 한 2년 정도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정도 훈련시켜서 가니까 현지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는 보냈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도 준비시켜야 되고 단기 선교도 미션 트립도 훈련 많이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익합니다.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 베트남의 사역 어려운데 단기 선교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청년들 훈련시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분 우리 선교회 회장님 또 다들 지역의 시니어 선교사님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시죠.